제가 이제 경매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메일로 많이들 이제 문의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교육생 분들도 그렇고 뭔가 경매를 투자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뭐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돈을 투자한다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부동산 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막 정책은 막 매주 나오죠. 나온 거가 또 계속 막 바뀌고 소급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정신 사납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막 세금도 막 저렇게 중과로 하고 막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정부가 앞장서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매를 투자해 가지고 돈 벌 수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뭐냐,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막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가 큰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정부가 뭘 규제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규제라는 게 생기면 지금 앞으로 살 사람들한테 규제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은 기존 소유자들한테 규제가 생기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둘 다한테 영향을 주기는 주지만 대부분은 기존 소유자들이 뭐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규제가 없을 때 뭘 샀는데 규제가 뒤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원래 살 때의 어떤 예측한 상황과 지금 현재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바뀌니까 내가 이제 내 예측과 틀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게 피해를 입는 건데, 보통 이런 궁금함이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뭘 사지를 않았어요. 대부분 뭘 사지를 않고 앞으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샀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왜냐, 규제가 생기면 규제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산 사람들은 사놓고 규제를 얻어맞으니까 힘든 거지,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규제를 피해서 사면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현 부동산 규제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부세를 엄청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못 버티고 팔게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취득세를 엄청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못 사게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대출 규제, 이거 어떻게 피하면 되죠? 대출이 나오는 지역과 대출이 나오는 종목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 기존에 산 사람들은 대출이 나오네 안 나오네 하면서 시위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살 사람들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 어딘지 뻔하고 대출이 나오는 종목이 어딘지 뻔하니까 이걸 사면 되는 거잖아요. 쉽죠? 그래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종부세 부과. 두 번째, 종부세 중과는 어떻게 하나? 자, 종부세는 언제부터 부담이 되냐면요, 시세로 한 15억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종부세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와도 사실 거의 많이는 안 나오고 한 2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좀 걱정할 만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한 15억 정도 있나요? 주택이 한 15억 정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은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고민이 해결이 됐죠. 세 번째,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요게 또 걱정되는 분들 많잖아요. 나 이거 사는데 막 취득세를 엄청 때린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자, 그런데 제가 취득세 영상도 올렸지만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합산도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괜찮아졌다 라고 제가 멘트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시세 기준으로는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정도. 정확하진 않아요. 공시가격은 다 물건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대략 시세가 1억 5천 정도면 공시가가 1억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자체가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항상 4.6%의 취득세만 내시면 돼요. 대신에 오피스텔을 사서 이제 주거용으로 빌려주실 경우에는 종부세나 양도세 계산할 때는 또 주택수에 포함돼.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 진짜 애물단지인데 세법마다 다 숫자에서 또 달라져서 정말 복잡하실 겁니다. 세무사 상담 꼭 많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1억 5천 이하의 주택을 사시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입찰하시면 취득세 고민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가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수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첫 주택을 살 때 좀 싼 집을 사면은 취득세 면제 혜택도 받으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교육생 투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그런 게 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이제 페이브시티라는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세요. 뭐냐, 입찰일이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그 말은 뭐죠? 6.17 대책에다가 7.10 대책까지 다 터진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교육생이 입찰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온갖 규제는 다 터진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자, 감정가는 1억 8천인데 한번 유찰돼서 1억 2,600만원 정도 되고, 뭐 권리적인 문제는 뭐 없으셨고, 연식을 보면 2018년에 지은 거니까 새 거죠. 새 오피스텔입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신축 오피스텔이고, 전용 면적이 18평이에요 18평.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매각을 안 했으니까 오픈을 안 하겠습니다. 14층 중에 고층 물건을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인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인천을 뭐 가시거나 고향이신 분들은 간석 오거리를 아실 겁니다. 간석 오거리 역에서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간석 오거리역은 몰라도 인천시청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인천시청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서 이제 한정거장 멀리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위치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 간석 오거리 역에서 출구에서 나와서 걸어서 한 도보 8분이 찍히는데 실제로 남자가 걸으면 한 5분 정도 됩니다. 사실상 역세권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면 되게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도보 8분이 찍히고 방 2개고 거실 따로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있죠. 그리고 신축이고 오피스텔. 자, 외관을 보면은 깔끔하죠. 이게 로드뷰인데 사진도 깔끔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더럽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새 거죠. 입구를 보면은 뭐 분양한 지 얼마 안 됐는지 분양 사무실 뭐 이런 것도 아직 있고, 그리고 문도 골드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신축급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가요? 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야, 그래도 이거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이거 답이 나오나? 이게 뭐 팔리나? 이거 간석 오거리?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더 드나요? 이게 아마 뭐 반반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이거는 좀 걱정이 더 앞서네요. 이거 오피스텔 사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신축인데 막 시세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집만 보면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살기는 너무 좋겠죠. 왜냐면 지하철 역세권이고 뭐 학군이나 이런 거 따질 자리는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뭐 집은 깨끗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뭐 혼자 사는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신혼부부한테 빌려주기는 너무 좋겠다 라는 정도의 물건은 충분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용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매매 시세는 1억 6,500 정도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낙찰을 1억 3,640만원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값 다 주고 살려면 조금 부담스럽죠. 이게 시세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세 대비 단순 계산하면 2,860만원을 싸게 삽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싸게 산 거지라고 개념이 좀 안 잡히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시세 대비 한 20% 싸게 샀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되게 싸게 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오피스텔이 떨어져도 20%가 떨어져도 난 손해는 아니잖아요. 가격 자체는 잘 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20% 가까이 싸게 사면은 좀 걱정을 좀 덜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경매가 좋다는 거죠. 저도 이걸 일반 매매 가격으로 사라 그러면 저도 좀 걱정돼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싸게 사니까.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출을 최대로 받습니다. 맥시멈으로 받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규제가 다 터진 이후 7월 13일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도 다 있는데 그냥 대출을 최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명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교육생이 이제 미리 사전에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 집에 이미 진작에 이사 나갔다 라는 거를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낙찰을 받고 가니까 이사 관계 맞고, 임차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저 이사 갔으니까 저 배당만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비번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집도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미 이사 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명도도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제 수리를 해야 되죠. 내부를 이제 수리해 봐야 되니까. 수리 비포 사진을 보여드리면 2년밖에 안 된 집이에요. 여기 조명 보시면 약간 조명이 요즘 스타일이죠. 뭐 이게
디자인적으로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옛날 집 같지는 않죠. 그래서 집도 그냥 깔끔합니다. 2년밖에 안 된 집이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새 집이죠. 위에 조명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 요즘 스타일로 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비데를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기 커버가 없었고 이제 물 수압 센지 한번 틀어 보셨나요? 그래서 물도 뭐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싱크대가 되게 넓게 잘 빠졌어요. 싱크대가 넓게 잘 빠지고 나름 뭐 아일랜드 식탁처럼 이렇게 쭉 빼놔가지고 식탁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살거나 뭐 신혼부부 살기에는 뭐 딱 좋죠. 딱 좋은 그런 수준의 퀄리티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름 내부를 좀 고급화를 해놓은 건지 이 중문도 있어요. 중문도 따로 이렇게 해놨고 색깔도 좀 신경 쓴 것 같고 내부 뭐 수납도 잘 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고칠 게 별로 없었어요. 거의 고칠 건 없었는데 약간 손을 댑니다. 아까 그 벽지가 조금 좀 어두컴컴한 게 있었고 벽지가 좀 일부 찍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벽지만 조금 좀 간 게 있어요. 벽지 갈고 그 다음에 뭐 싱크대 쪽에 뭐 조금 뭐 문제 있는 부분들 좀 고치고 변기 커버 하나 갖다 사다 끼고 이 정도로 수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7월 13일에 물건을 낙찰 받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31일에 수리가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2주 정도 만에 그냥 끝납니다. 수리를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구해야 되죠. 이제 내가 살 집은 아니니까. 근데 이 집이 이제 워낙에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위치도 좋고 아까 말했듯이 뭐 신혼부부나 직장인이 살기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집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그냥 내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수리를 하면서 중개사들한테 이제 내놨더니 뭐 거의 바로 그냥 바로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8월 3일에 월세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쓴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서 보증금 1000에 월세 70만 원을 받습니다. 원래 시세가 뭐 3000에 50부터 뭐 1000에 70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좀 대출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뭐 당연히 보증금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월세를 좀 올려받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1000에 70에 하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계약서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총 투자금은 2,500만 원 밖에 안 된 거예요. 대출 받고 보증금 받고 하니까 2,500 들었다. 그런데 이자 뛸 거 띄고 한 40 몇만 원 남아요. 그래서 1년에 500만 원 정도 순이익을 법니다. 이게 고작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 이야기. 7월 13일 때 낙찰받은 물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수익률이 딱 20%가 나오는 거예요. 20%. 그러면 5년만 가지고 있으면 100%죠. 그러면 5년 뒤면 내 투자금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 차익도 현재 2,860만 원 싸게 사는 건 맞으니까 나중에 제값 받고 잘 팔면은 시세 차익도 있겠죠. 근데 모든 경매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경매는 사람 상대하는 거고 당연히 뭐 세상에는 이제 성인 군사도 많지만 진상도 많죠. 그래서 모든 경매가 이렇게 쉽지는 않고 이렇게 착착착착 풀리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이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규제 이후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결과를 알고 나면 어때요? 아 나도 투자하고 싶다. 아, 나도 이런 거 할 걸. 이런 마음이 더 커질 겁니다. 아까 뭐 오피스텔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 사가지고 뭐 될까요? 뭐 걱정하던 분들도 2,500 투자해가지고 1년에 500을 벌어? 야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대박 아니야. 나 할래. 이렇게 되실 텐데 내가 이 결과를 모르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또 못한다고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7월 10일에 규제가 터지고 나서 바로 3일 뒤에 입찰을 들어간 거였거든요. 오히려 규제 직후라서 좋았어요. 이 물건은 규제가 터져서 오히려 잘 산 케이스입니다. 왜냐? 여기 보면 입찰을 4명밖에 안 왔는데 2등 가격도 1억 3,4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등, 4등은 뭐 더 싸게 썼겠죠? 더 싸게 썼다. 그 말은 뭐예요? 최저가가 1억 2,600인데 그냥 1억 2,600, 1억 2,700, 뭐 1억 3,000, 뭐 초반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한번 최저가에 어떻게 사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왔던 거지. 이 겁나는 분위기에 7월 13일에 710 대책 터지고 막 취득세는 막 12% 때린다고 하고 막 겁나 죽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지 경매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살 사람은 뭐라고 해도 안 사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데 이거는 그냥 깨달음의 영역인 거지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본인 스스로 이제 깨닫는 거죠. 사야겠다 라고 하면은 사는 거고 그래도 좀 아닌데요 싶으면 안 삽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투자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터지고 나면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게 문제가 뭐야? 대출을 안 해줘? 그럼 대출을 해주는 대로 가면 되겠다. 야, 근데 취득세를 중과해? 그럼 취득세 중과를 안 하는 대로 가면 되겠다. 야, 종부세를 늘려? 근데 난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잖아. 그럼 난 문제가 없네? 그럼 문제가 없는 데를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걱정이 더 앞서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기회보다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 몸에 DNA가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왜냐면 위험을 택하다가 죽어. 원시인들은 위험을 택하다가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안전을 택하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온 것 같아도 야, 우선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약간만 조금 좀 상황을 본 다음에 결정합시다. 라고 하다가 기회가 지나가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규제는 이미 산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샀는데 규제 때문에 뭐가 걱정돼요 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규제를 맞춰가지고 규제에 문제가 없는 걸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규제가 없는 거를 합시다 라고 생각하면은 살 게 보이는 근데 규제 때문에 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그래서 이 교육생은 7월 13일에 낙찰을 받고 지금 월세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월세 들어오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다음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냐면 투자금 2,500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월세는 이제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매년 500만 원씩 들어올 거니까 이제 돈은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생이 낙찰 받았던 한 달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710 대책, 617 대책이 터지고 나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걱정을 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문제가 터지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게 결국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말을 끝으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